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G7 회의에서 나왔던 중국에 대한 그 G7 국가들의 압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G7의 이 중국을 겨냥한 사실상 공동 성명이 뭐 G7 회의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그냥 공자 맹자님 하는 그런 하나만한 좋은 소리들이었는데 중국에 관한 입장이 좀 가장 강력하게 나왔고 또 일부는 북한에 대한 언급도 맞습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주요 7 공동선언의 뭐 커뮤니케라고 하죠. 그게 7개 항목으로 나뉘었는데 앞에 6개는 뭐 보건 경제 분야라서 그냥 어떻게 잘 협력해 나가자 이런 식의 인카리지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만큼은 아주 이렇게 날선 중국과 일부의 소위 말해서 로그 컨트리 부조화를 이런 나라에 대한 비판이 가득 담긴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이든이 하고 싶은 단어는 다 집어넣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걸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문구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만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내 강제 노동 및 인권 탄압을 비판한다. 뭐 신장 위구르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지지한다. 코로나19 기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이것도 아마 이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넣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관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만 해배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원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뭐 정상회담 때 나왔던 이야기와 같네요. 그다음에 남중국에서 현상을 바꾸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이건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프랑스, 독일까지 이제 함정을 보내서 같이 연합훈련도 하고 연합훈련할 걸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뭐 랜섬웨어 공격 중단 이거 아마 그 이후에 있을 바이든하고 푸틴의 회담에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게 몸값을 세탁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악용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 중지 촉구 이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가상화폐가 이게 외교적 문서에 아마 처음 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준세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랜섬웨어도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안에 해킹을 해서 스파이웨어 같은 걸 심어가 이거 인질 그 몸값을 요구하는 그렇죠. 미국에 이번에 보면 송유관에 돈 뜯어가는 이런 게 랜섬웨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도 보면 이 몸값 세탁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가상화폐로 받아내는 사이버 범죄. 그럼 이걸 러시아 부분에 넣은 것은 러시아가 지금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이 트럼프하고 힐러리 때 굉장히 작용을 했다. 그것이 이제 이거 뭡니까 그 무슨 리크스입니까 그 저기 저 망명해가지고 그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던 위키리크스입니까? 위키리크스 그한테 가가 걔가 또 빼가지고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깊숙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일단은 뭐 러시아는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사이버 범죄 중지 촉구하는 게 이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지한다. 그다음에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한다. 이게 뭐 철수도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국제 문서에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2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크림반도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중요 흑해로 들어가는. 그리고 간혹 이제 러시아를 갖다 압박을 넣기 위해서 주로 이제 지중해에서 미군 함정들이 그 근처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구소련 해체될 때 이걸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쪽에 넘겨준 거는 러시아의 큰 실수가 아닌가. 그래 아차시프가 다시 되찾았겠죠, 무력으로. 이건 아마 계속해서 아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북한 부분인데 북한은 이건 뭐 문재인이 상당히 이제 불편했겠더라고요,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도 사실은 뭐 북한의 비핵화라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 학살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 이거는 정상회담 때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어벤드먼트죠. 그러니까 CVIA라고 돼 있죠. 이것도 짧은 문장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단어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대량 학살 무기, 그다음 탄도미사일 다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관련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납북 문제입니다. 납북 문제. 민간인 이거 뭐 일본인들이 아마 그 민간인들이 납치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즉시 해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건 아마 스가가 반드시 넣고 싶었던 그런 문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톤이 강하죠.
예, 더 구체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 답을 안 낸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아직 답을 내놓은 건 없죠. 가만히 있죠. 근데 그게 뭐 중국의 황구시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의 누구 뭐 무슨 어떤 그 교수들 이름 대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그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황구시보에서 나온 게 공식 입장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입장이 없다 하고 다른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비공식 매체를 통해서 발언하는 게 그게 사실은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당장 발끈했는데 이번에 이게 봐도 중국이 이런 그 대응하는 그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은 아직 좀 강대국 대기는 좀 틀려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에 그 만찬에 그림을 넣어가지고 예, 그건 뭐 동물 그림을 넣어가지고 조커라고. 근데 이런 게 그게 무슨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미국 언론 같으면 그건 자유니까 그런 거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관에서 다 조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얘들은 역시 안 되겠다. 이 동양에 이게 제일 잘 나간다는 중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즉각 논평을 회피하고 조금 이게 숨을 죽여야 됩니다. 한 템포 죽인 다음에 이제 점잖게 나무라든지 해야 되지. 이걸 이제 촐싹되게 하는데 중국의 어떤 그 인구 규모나 이런 지금 현재 어떤 그 GDP 규모에 걸맞지 않는 그런 논평들을 내놓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미국이 중국을 할 때 뭐 영토 분쟁이나 인권 탄압을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지난번에도 이제 한국에도 강요했던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통신 장비 등에서 중국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이 기술,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건너가서는 안 된다. 그 중국의 그 기술의 전달을 봉쇄하자. 그래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를 시키자라는 게 그게 경제 기술 동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이번에 G7 그 시작하기 전에 바이든이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마 공식 문건을 누가 찾아봤더니 신문에도 났었는데 대만하고 일본을 언급한 게 80번. 그다음에 한국이 그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74번 누가 그런 걸 다 헤아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단어가 무려 400번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횟수만 봐도 이거는 중국을 겨냥해서 소위 말해서 like-minded country가 어떻게 지금 기술 동맹을 체결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런 걸 갖다 제대로 좀 읽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이거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 이 경제 기술 동맹이 이야기하는 함의가 어떤 건지 결과적으로는 G7 내용의 마지막 핵심부 내용처럼 결국 대중국 봉쇄 정책 일환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아마 지금 그 기술 동맹이라는 것 자체는 이 표현은 공동성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G7의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이든이 사람 이게 나이도 있고 이래서 꽤 이제 점잖은 표현만 쓸 줄 알았는데 단어들 굉장히 격하게 쓴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자면은 강제 노동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자 불공정한 모욕 경쟁의 악랄한 사례라는 점을 전 세계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놓고는 이제 그 G7 끝나고 난 다음 기자회견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똑바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자 조질 건데 단단히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거를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강제 노동을 언급을 했다면 우리가 흔히 뭐 나이키가 옛날에 그 뭐 축구화를 만들거나 축구공을 만드는데 이 뭐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일부에 강제 노동, 아동 노동을 착취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중국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탈 노동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은 근데 목매나 그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그 남북 전쟁 전에 흑인 노동 그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런 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G7 있기 이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아마 EU가 소위 말해서 인권의 챔피언이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인권 문제를 들어가지고 중국을 조질 때 EU가 발을 빼지는 못할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가정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바이든은 아마 계속해서 중국 문제를 다룰 때 인권을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아마 굉장히 아주 그 잘하는 짓 같고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마 그 나토 정상회가 벨기에 브라셀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아예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가상 적국이었는데 중국을 사실상 뭐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단어는 물론 이제 그 옌스 스톨벤베르크입니까? 그 사무총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뭐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문서에다가 애니미라고 쓰진 않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우리말로는 구조적 도전, 시스테마틱 챌린지라고 썼었는데 중국을 이제 나토의 관리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게 작용할 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저 소련 쪽에 있고 네. 미국은 이제 북대 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가지고 네. 이제 이 동서 냉전 시기에 군사적으로 대치했는데 네. 지금 중국이 유럽에 파고드는 것을 보면 EU의 약한 고리인 동유럽 국가, 특히 맞습니다. 헝가리나 네. 이런 동유럽, 폴란드 뭐 이런 동유럽 국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파고들면서 이제 이 동유럽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유럽의 경각심이 과거처럼 뭐 이 무기 대결이 아니라 유럽의 궁극적으로 이 안보나 이 보안 시스템까지도 중국이 지금 흔들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유럽이 걱정을 하는 걸 그렇죠. 사이버전 이야기를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전 군사적 위협이라는 게 현재화된 겁니다. 잠재화된 게 아니고 이미 뭐 남제나에 저런데 보면 인공섬 만들어가 난리 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리아에 중국군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러시아나 북한처럼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분쟁 지역에 자국군을 계속 파견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보면은 그 태평양에서 영국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섬들 있지 않습니까? 바누아투니 무슨 이런 나라들. 거기에다가 이 중국 군함이 입항할 수 있도록 아마 조건을 붙이는 것 같아요. 돈을 좀 주고. 근데 문제는 거기가 아무리 조그만 섬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 영국 그 브리티시 커먼웰스의 한 그겁니다. 영국의 영국 연방 과거의 연방국가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영국 저 함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이런 자극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토에서 아마 당연히 아마 이렇게 견제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은 역시나 바이든 이것까지 아마 해서 아마 나토 이번에 그 2030 개혁안 만들면서 중국을 갖다 러시아를 대체해서 가장 지금 그 서구 가치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한 거 아마 이거는 상당히 아마 지목을 받아야 마땅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 WHO가 중국에서 이제 후원받는 단체다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탈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조사 가서 보고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중국 기원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 G7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G7 단위에서 나오니까 아마 WHO 그 이토피아 출신 사무총장입니까 사꼬리를 말더라고요. 과거에 중국 가서 했는데 제대로 이제 전달받지 못한 문서가 있다는 둥, 확인이 안 된 건이 많다는 둥,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압박을 받겠죠. 그게 그 친구가 제대로 이티오피아도 아니고 에트루니아인가 뭐.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에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 엄청 출세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비굴하고 비열한 본성이. 그래서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지금 국제기구 보면은 이제 그 선진국만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공통하던 배분 원칙에 따라서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개독 국가들을 갖다 사무총장에 앉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했는데 이카오 같은 경우 나이지리아 사람이 앉아있었고 그거 다 좋은데 다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을 그 싸잡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일부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뇌물을 주게 되면 중국이 제일 많이 주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도 적잖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제 탈피를 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뇌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기구의 관리들이 그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아마 제대로 증거를 잡고 쪼아붙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영국의 그 네이처지던가요? 그 생태계 잡지 거기서 그런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처음에 중국 정부에서 그 우한 폐렴 발생했던 그 수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래된 어떤 그 어류들 그냥 동식물들 조사를 해봤는데 박쥐하고 천상갑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박쥐에서 나왔다, 똥에서 나왔다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거래 품목에 박쥐와 천상갑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그럼 중국 정부가 밝혀라. 이건 여기 세균전 하려다가 실험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균이 직접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걔들이 뭔가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가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바이든이 뭔가 증거를 잡고 하고 있는데 아마 영국 네이처지에서 한 것도 그런 식의 아마 학술지 같은 경우에서 아마 타각적으로 아마 중국을 쏘아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게 호주가
다윈이면 호주의 저 북부에 북쪽이죠. 예. 유일하게 일본군이 호주를 공습한 데가 이 다윈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예,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뉴기니아. 네네, 여기냐. 거기하고 연결된 예. 호주 제일 북부. 그 영화 오스트랄리아인가 보면 예. 거기에 보면 그 공습 장면이 슈 나오는 데가 그랜트. 그거가 다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요거는 뭐 G7 회의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긴 한데 호주하고 지금 중국 사이가 정말 거의 뭐 외교 단절 수준까지 갈 정도로 한때는 중국이 호주에 그 철광석이나 철 이런 뭐 그 석탄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나게 자원에 관심을 기울여가 호주 경제가 중국한테 뭐 굉장히 해속됐지 않습니까? 중국 때문에 호황을 누리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그쪽으로 많이 철광석을 수출하다 보니까 GDP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종속성이 현저하게 드러났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호주가 정신 차리고 다윈 항구 이걸 갖다 99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실은 지방 정부 차원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 같아 호주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입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호주가 그걸 갖다가 재검토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중국이 상당히 당황했던 것 이 같은데 발단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중국의 대만 출신 스파인가가 이 차이나 스캔들이라고 호주에 뉴스 한번 예, 그걸 갖다가 호주에 있는 이 뭡니까 그 공자학원 뿐만 아니라 호주의 각종 연구기관 등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돈을 뿌려가지고 호주의 친중화를 지속적으로 작업했다라는 사실을 중국 스파이가 그걸 폭로를 해버렸어요. 이 호주의 당국에. 그러면서 발칵 뒤집어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호주 사회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호주의 정치 시스템까지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호주가 이제 중국 그 2019년인가 그랬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뉴스에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호주가 반중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는 지금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뼈아픈 게 중국이 전에 그 후진타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말라카 딜레마를 열어가지고 중국의 석유의 어떤 80~90%가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 중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여기를 여차에 막아버리면 꼼짝 못하니까 태평양으로 둘러오는 해로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호주 북쪽 이게 아마 결정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호주가 뒤늦게 이걸 제동을 거니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아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 다 추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 다 추방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서구 사회에서 이제 중국의 침투를 어느 정도까지 청소할 건가 하는 거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많았던 그 중국의 잔재, 중국 병의 어떤 그 문명 사회 침투 이런 게 아마 이렇게까지 많고 깊이가 있는 줄 저도 이렇게 공자학원이라는 게 이 독일 대사관 같으면 괴테하우스입니까? 괴테하우스. 이런 식으로. 문화원 행태로 일종의 그 전 세계 중국이 진출해 있는 나라마다 공자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문화, 예술 등을 수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국의 그 상대국에 대한 일종의 그 로비 그리고 이 중국화의 운동의 이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가 지금 다 추방당하고 있죠. 얼마나 웃기냐면 중국말을 배운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는 미시간 대학의 중어중문학과 나온 친구가 거기 가지고 시를 읽는데 이게 시진핑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걸 미국인이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G7 그 회의를 전후해서 소위 말해서 선진국들이 이제 탈중국화 또는 이제 중국 배제, 봉쇄 이런 식의 정책들을 구현하다 보니까 뭐 중국이 당장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완전 치독한 건데 거의 뭐 연좌제나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그 선진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위반을 한 건데 이번에 G7 영국에서 벌이다 보니까 또 뭐 영국 대사가 뭐 이걸 갖다 사이비 다자주의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고 굉장히 아마 지금 콘에 몰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번에 G7에서 리발리 문제를 언급을 할 뻔했는데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 바이든이 이 푸틴에 대해서는 약간은 봐주는 듯한 느낌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바이든이 뭐 나발리 문제 때문에 킬러다, 푸틴은 킬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며칠 전에 그 정상회담에서 CNN 기자가 보리스 영국 총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바이든이 킬러라고 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랬더니 킬러라고 답변 안 하고 푸틴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담을 앞두고 지금 뭐 언론 보도에서는 굉장히 날선 그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저런 식의 막말을 하고 있으면은 바이든하고 푸틴이 제대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들 수위 조절을 하겠죠.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회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푸틴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아마 바이든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은 하지만은 네. 두 개의 적을 안 만들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국력이 쇠진해 가고 있는 네. 러시아보다는 그것도 백인 국가니까 어쨌든 그렇죠. 러시아는 예. 예. 그런데 중국이 네. 지금 더 시급한 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지금 러시아를 미국이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게 상당히 재미난 부분인데 지금 러시아는 사실은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국력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그 어떤 그 러시아가 다시 공산주의를 회귀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이제 입국 구조나 이런 행정 조직을 봤을 때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권위주의 국가고 이제 반전제주의 국가는 게 아니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국력이 쇠잔해진 러시아를 직접 상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중국을 지금 제일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적당히 소프트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것도 하나 이제 고무적인 거는 트럼프는 사실은 그 처음에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러시아 그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을 만나는데 무려 1년 반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지금 5개월 만에 만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돌파구로 마련할 수도 있고. 트럼프는 뭐 찝찝한 게 있으니까 만나기가 그렇죠. 쉽지 않았고 만나면 저 봐라라고도 예. 이야기할 거니까 못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푸틴은 뭐 나름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 막말하는 데 선수입니다만 바이든이 뭐 킬러라고 하니까 뭐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다라고 하고 근데 러시아는 지금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나 실이나 과거에 미국하고 대결하면서 한번 전 세계 이제 그 황제의 노릇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국민에서 대처하는 게 능력이라는 게 중국보다는 좀 낫다고 보는데 얘들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국력이 옛날보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옛날 한때 너가하고 맞짱 뜬 대국이랑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옛날 그 고전적인 그 조폭들 세계에서 아직도 내 나발을 인정해 달라는 걸 갖다가 미국에 강요할 거고 미국은 다만 그런 거 어느 정도 인정해 주되 지금 중국을 때려잡는데 네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좀 나서 있으면 좋겠다. 괜히 걔들 편들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예.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로지 이제 선진국들과 함께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와 함께 중국과 도전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나중에 다루지가 않을까. 만약에 러시아를 같이 지금 적으로 모아가지고 쏘아붙이게 되면은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제휴하게 될 가능성은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아마 수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번 그 미러 회담의 결과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데 러시아가 뭐 발을 좀 빼긴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랜섬웨어 같은 공격 국내의 어떤 범법자였을 경우에는 서로 이게 범인들을 뭐 넘겨준다. 예, 넘겨준다. 그런 운을 띄웠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놈들이 미국 가서 압력하다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 러시아를 돌려달라 이러면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주겠죠. 미국에 그래서 그거는 뭐 러시아 스파이라고 뭐라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혀 지금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뭐 뭔가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겠고 바이든이 처음 푸틴 만나는데 어느 정도라도 뭔가 합의를 끌어내지 않으면은 이것도 바이든의 리더십에 이제 손상이 가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건 아마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미국은 트럼프 시대 때 굉장히 애매한 이제 한 4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거 한 것 같아요. 러시아 측하고 교섭하면서 너가 약간 좀 이렇게 트랜스페런시 좀 투명성을 좀 보여라. 합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화끈하게 열고 아닌 건 아닌데 얘들은 소위 말해서 크렘물린 아직도 크렘물린이거든. 모든 게 명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니발리가 감옥에서 죽는다고 소문이 아, 나요. 예. 살을 84kg까지 찌었대요. 다시 미개갖고. 미개가지고. 예. 아주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언론 보도를 일부에서 잠깐 제가 논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좀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게 소위 이게 국내 언론 또는 이제 국내 유튜브 쪽에 쭉 회자된 내용들을 보면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뭐
아니다라고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 정말 택도 없으면 이제 초청국으로 불러주지도 않죠. 그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을 G7에 불러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선진국 대접을 해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그 뭐 남아공도 갔고 뭐 인도도 뭐 고만고만한 나라를 다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예. 브라질이나 남아공, 그러니까 인도 수준이에요. 소위 말해서 지금 G7에 있는 국가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가치를 논할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너가 잘 사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가치 동맹에 다시 들어오라 하나 이건 압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소위 말해서 지금 그 반문재인 노선을 걷고 있는 유튜브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찬양 일색인데. 그 조중동도 그 지랄 하는 걸 보면 네, 그것도 그걸 보고 또 조금, 예. 조중동 보고 그러겠죠. 그 무식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 뭐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이거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건 88 올림픽 때부터 하던 이야기라 굳이 이건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이게 G7이 나오고 이제 그 장관은 거기 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차관들한테 기자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 모양인데 답답하죠. G7에서 완전히 그 대중국 봉쇄 구도가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입장이 난처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모한다. 이 국어상으로 큰 문제는 없죠. 예,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말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모한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는 중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첩을 반드시 법적 서류를 만들어서 제2의 마누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어폐가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줄타기 외교 또는 어떤 국익을 100% 증대시킬 수 있는 교묘한 무슨 이제 외교적 섭리라고 가르치는 어떤 식자층들이 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한국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뭐 일본을 다 포함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정치 외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 주변 3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략적 모성으로 이제 이렇게 답습해 왔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갈 때마다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한미 동맹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였고 중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굴종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삶은 소다가리 그다음에 뭐 특등 머저리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한 번도 반발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구도.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너무 이게 한 4년 동안 지탱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의 어떤 경제 신문이라든가 중립적인 언론조차도 이제 그런 어떤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지가 이제 새로 이게 지배적인 거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저자세가 되면은 나중에 끝도 없이 얘들한테 약탈 당할 거다라는 논지를 펴는 언론 비평이 많아진 거는 사실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G7 이번에 그 전체적인 함의를 잘 알아야 될 것이 한국을 불러서 저렇게 이제 확대 회담에서도 띄워주고 하는 문제는 지금 너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확고하게 해라.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한국이 부잣집 나라 놀러 가가지고 이제 좋은 대접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호도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살벌한 이제 그 대중 경제 구도에서 지금 어떻게 한국의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그걸 갖다 걔들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이 자체가 엄청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저희들이 정치적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간 한국은 암흑 속을 헤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에 저는 이 외교 문제를 바라보는데 언론이나 전문가, 지식인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같은 자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 사설이나 이런 데서 철저히 외교적 수사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지 국내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친중 친북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지금 한 4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2018년 19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를 그렇게 규정하지 못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반정부 언론 매체들도.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니까 너무나 입장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한국이 지금까지 전략적 모성으로는 버틸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멍청한 언론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떠드는 이 한국 G7을 바라보는 자세 우리가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